지금 혹시 소리가 볼륨이 지금 켜져 있는 선생님들 볼륨을 좀 꺼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카페에 계신 분 중에서 지금 스피커 켜진 분 계시는데요. 마이크 카페에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지금 볼륨이 아마도 음소거가 안 되신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으세요. 음소거 한성희 잠깐만. 선생님 주변음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융합연구소의 또 저희 촌장님이시기도 한 김영순 교수님은 그동안 늘 저에게 참된 시민이 된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책이 드디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순 교수님의 저서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또 두 분 교수님께서 또 특별하게 교수님의 책에 대한 논평도 함께 덧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순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간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대학원 수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조금 이따가 제 책 소개를 좀 하겠지만 아주 짧게 진행해서 1시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이런 책을 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좀 더 이 사람을 만나서 북톡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책에 대해서 추천의 글을 써주신 또 박병기, 이병준 교수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임 교수님은 한국에 계시는데 수업이 있으셔서 오늘 못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책에 나온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우리가 시민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인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 좀 뭐랄까 부족한 책을 또 내주신 우리 출판사 대표님께서 좀 출판사 대표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주변음 들어와서 너무 시끄러워요. 잠깐만요. 제가 주변 어떤 한 분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강제로 마이크 죽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박희정 사장님의 말씀도 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훌륭한 책을 또 출판해 주시는데 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셨는데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 네, 박 대표님 음소거를 이게 빨간 거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마이크 표시된 거 있죠? 그거 누르면 켜집니다. 마이크 누르시면. 왼쪽 하단에 음소거 왼쪽 버튼을 하단에 예, 빨간 거 마이크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누르면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저희 박희정 출판사는 1989년부터요. 주로 이제 국문학 쪽으로 책을 쭉 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영순 교수님하고 인연이 돼서 리터러시 학회 일도 같이 하고 또 두 권의 책을 저희가 내게 됐습니다. 앞으로 사회과학을 하시는 쪽에 교수님들 책을 좀 많이 냈으면 합니다. 좋은 원고 부탁드리고요. 또 저도 이제 국문학과를 나왔습니다만은 대학원은 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출판 잡지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으로 더 좋은 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논평을 듣기 전에 김영순 교수님 그래도 간단하게 책의 내용을 좀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공유하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 화면이 잘 보이나요? 예, 예.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토크할 내용이 시민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고 제가 큰 주제를 시민의 품격이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시민의 품격을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서울하고 부산시의 시장 선거에서마도 보는 것처럼 정말로 어떤 정책에 대한 뭐랄까 판단과 평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찍어야 되는 시민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물론 이것이 그런 어떤 시민을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지구별에서 태어나서 우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순간을 살다 가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품위 있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자신의 성찰, 어떤 개인적인 그런 내적 성찰과 또 그런 내적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 대인관계죠. 대인관계. 그리고 그 대인관계가 확대된 어떤 사회, 그리고 사회가 확대된 어떤 세계나 지구에 대한 측면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개인으로서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과라고 하고 또 사회교육과 교수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회 과목을 생각하는데, 결국에 그 사회교육 과목의 가장 큰 목적은 교육과정상에 박혀 있어요. 뭐냐면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민주주의의 역량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어떤 시민으로서 시민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민의 품격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베를린 노이에바흐 피에타, 여러분 피에타 그러면 잘 아실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상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를 못 가시게 되겠지만, 나중에 베를린이 가면 이 노이에바흐라고 베를린 밑에 지역, 베를린 딱 중앙 지역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거리에서. 그래서 여기 전쟁 희생자 추모관인데 거기에 이 작품이 들어 있어요. 이 작품은 작가 콜비츠라는 사람이 만든 조각인데요. 이 작품은 전쟁과 독재 정권에 의해 희생된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어머니가 죽은 아들의 몸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상이 피에타잖아요. 그러니까 피에타는 여러 사람들이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이 작품 무엇보다도 나치 정권에 희생된, 전쟁에 희생됐던, 독재 정권에 희생됐던 그 부분들을, 누구든 다 아들이 있는 거고 누구든 다 자식이 있는데 그런 아픈 그런 전쟁의 상은 이런 것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작가 콜비츠가 막내 아들을 1차 세계대전 중에 잃었고 또 그 이후에 제작했고요. 2차 세계대전에 손자까지 전사했죠. 전쟁의 고통을 어미로서 직접 느끼고 그런 작가의 심정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과연 뭘까라는 부분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과 또 나들이 이런 슬픔 같은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저 그림을, 저 조각상을 바라볼 때 저 조각상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 조각상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작가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저 조각상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은 실제 정말 보면 더 느낌이 달라지겠지만, 느끼는 거는 각자의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자신이 읽었던 책이라든가 받았던 교육에 따라서 저 조각품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조각품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기 아들이 잃은 어미의 슬픔, 이게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미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바로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민주화라는 어떤 이제 큰 고통들,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광주 이제 민주화 항쟁이라고 표현하죠. 그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고 앞으로 계속 또 민주주의가 진보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민주주의에 진보하는 사회 속에서 시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의식을 갖지 않는 순간,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학문 수행을 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제가 학문 수행하는데
학문 수행을 한다는 데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학자나 뭐 대학원생이나 뭐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문 수행,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업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그 전 과정,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평생 교육의 과정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지배하는 독재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과 연계할 때 끊임없이 배우는 학문 수행하는 사람, 자신의 학문 수행을 통해서 다듬고 또 성찰하고 또 토론하고 또 연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책에다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인데요. 제가 아까 우리 오 박사님이 잘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오정민 박사님이 제가 딱 하나를 여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시민을 시민되게 하는 방법으로서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을 주장하고요. 또 학문 수행의 방법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읽어내는 리터러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중학교 사회책, 고등학교 사회문화책, 그다음에 그 국제고등학교용 인류와 미래사회 이런 교과서에서 썼던 내용들, 특히 제가 집필했던 파트들, 그리고 대학의 교양 과목들에서 썼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발췌해서 이렇게 시민의 수준에 맞춘 좀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달고 뭐 독창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지난 한 10여 년간 작업했던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하고 이렇게 그 시민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쉽게 톤 다운해서 쓴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시민을, 아까 제가 피에타상을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시민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 도시의 구성원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자였고요. 또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가 프랑스 대혁명을 우리가 시민혁명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전제군주의 억압에 저항하고 인권 불평등을 극복한 주체로서 시민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게 합니다. 물론 시민에 대한 용어는 뭐 그 학문적으로도 좀 다르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시민의 의미는 이렇게 그 주체적으로 그 군주의 억압에서 저항하고 인권 불평등을 극복한 주체로서의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좀 큰 예로 들면서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의 경우가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이 이룬 사상혁명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치는 걸 통해서 이제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혁명의 전형으로 그 프랑스 대혁명이 평가되고 있죠. 그래서 사상혁명이라고 일컫는 배경에는 뭐 정치 형태나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국민에게 있고, 또 주권 역시 국민에게 있다는 루소의 인민주권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시민들이 그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요. 주권이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독재자가 나올 수도 있고 정말로 비인륜적인 정치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들은 대의제,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대의제에서는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나의 사실 일꾼이에요. 그들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대통령도 있고 또 뭐 선출직 공무원들,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주권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개개인이 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올바르게 행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사회 문화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보면 우리가 언론을 접해요. 미디어를 접해요. 그럼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나온 것들이 진실일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신문들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기사를 내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이게 바로 거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사회문화 현상을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리터러시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상혁명의 다른 예는 루터의 종교혁명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종교에서는 글자를 읽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 독일어로 그걸 읽을 수가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깨달아야 자신이 어떤 주권을 갖는다는 개념으로서 저는 이제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을 제 책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민혁명에 대한 얘기를 좀 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시민혁명의 주체로서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단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 시민은 사회와 관련한 교양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 즉 자신이 나라의 주권 자임을 자각하고 주권자로서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민주국민이라는 말보다는 민주시민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와 관련한 교양에 제가 주목한 거죠. 사회와 관련한 교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민을 정의하는 내용들 중에서 보면 데피니션에 사회와 관련한 교양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대목이 정치학 사전이나 이런 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이제 주목해가지고 바로 사회와 관련한 교양에 주목하는데, 바로 이 교양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사회문화 현상을 읽을 수 있는 사회문화 리터러시 역량을 말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제 질문에 이 책은 계속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은 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과 실천 방안이 무엇인가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 물음에 대해서 제 책에서 제안하는 답은 바로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입니다. 학문 수행자는 학문을 갈고 닦는 수행자라는 일종이죠. 수행자는 종교적 개념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해당 종교의 교리를 쫓아 삶을 살아가는 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제 책에서는 인간이 세상에 주어진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시민은 사회문화적 의미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또 개인으로서 인간은 물론 인간과 다른 인간 간의 관계, 나아가 인간을 둘러싼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상호 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인간이 영육혼을 가진 공존의 완벽한 공존의 존재죠. 내가 영과 육과 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육혼을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와 다른 영육혼을 갖고 있는 타자와의 개인 대 개인의 만남, 또 그런 그 개인 대 개인의 만남, 공존체와 공존체의 만남을 넘어서서 자연이라는 완벽한 공존체와 만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저는 공존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간 자체 내의 공존, 그다음에 인간 대 인간의 공존, 인간과 자연 내의 공존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바로 공존체로서의 인간 자체를 저는 이제 수행자로서의 시민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책에서는 일부 시민의 조건과 시민적 프락시스에서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의 철학과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의 조건, 2장에서는 리터러시와 시민적 프락시스, 3장에서는 사회문화 현상과 학문 수행자의 태도, 그다음에 4장에서는 공존체로서 인간과 시민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해체라는 내용들 각각 4개의 장으로서 챕터를 구성했습니다. 3부는 글로벌 사회와 세계 시민의 실천 해서 3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3, 4, 12, 12개의 챕터입니다. 제가 여기 소개하지 않은 챕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도서관에 많이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접하시고 여러분도 정말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독자도 되시고요. 저하고 함께 이게 책을 읽는 북클럽이죠. 북클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책이든 앞으로 저는 이제 이러한 책 읽는 그룹들을 굉장히 좀 많이 좀 함께 좀 소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사회에 제가 이렇게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서울이라든가 뭐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도서관을 짓겠지만 여유가 없어서 제 강원도 고향에 그런 조그만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오픈해서 그 북토크들, 그다음에 작가들, 학자들, 시민들과 함께 책을 내신 분들을 모아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공간을 강원도 양구에다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용옥제라고 해가지고 그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설계가 끝났고 이제 곧 시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년에는 오프 공간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같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순 교수님의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 우리가 흔히 듣는 단어가 시민이긴 한데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저희에게 제시해주고 있으십니다. 이제 그럼 두 분 교수님의 논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원대 박병기 교수님의 논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김영순 교수님 말씀처럼
참 특별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뭐 저는 그 책 뒤에 추천의 글을 좀 쓰기도 했고 또 여기 다시 논평 책임을 맡으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 책을 쭉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김영순 교수님 저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이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학문이라는 말과 수행자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어서 그 두 개를 결합시켜 놓으니까 너무 시민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잘 이렇게 읽어보면 그때 그 학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도 잘 유의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문화 속에서는 물론 뭐 최소한 선비들, 양반들이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을 학생 부군신이라고 학생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상당히 각별하게 내세우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민이 기본적으로 학문 수행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중심 태제에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사실은 우리 시민사회가 20세기 동안 많은 성취를 이루기도 했죠. 특히 절차적 민주화나 이런 데 있어서는 뭐 세계적으로 봐도 내세울 만한 것들을 이뤘는데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시민사회를 실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내면적인 어떤 질적인 문제들이 몸에 정말 피부에 다가올 정도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민을 얘기할 때 시민은 대체로 두 가지 역량을 갖추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인데 그건 뭐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주권자이고 주인임을 의식하고 그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화적 전제 위에서의 시민인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두 개를 합해 놓으면 이제 민주 시민이고 그런 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민주 시민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민주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21세기 초반에 한국 시민들이 결의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아마 시민들이 자신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은 분명히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리에서 교육부에서 뭐 시민교육 관련되는 그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해서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민주 시민교육의 출발점을 주권자 의식에 강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주권자 의식 과잉이 일어나고 있어서 최선의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주인만을 내세우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교육이 주권자 의식을 기반으로 하되 그 주권자 의식이 전제하고 있는 책임을 일깨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차원인 공화교육으로 오면 이게 좀 더 심각하고 복잡해집니다. 사실 우리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우리 함께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했고 그게 이제 저자께서 잘 유의하고 계신 것처럼 국민에서 시민으로 넘어오면서 그 우리 함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특수한 연고주의를 넘어서는 보편성에 기반을 둔 우리 함께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연구의식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대체로 우리가 남이가 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 그게 뭐 경상도 사투리에서 그렇지 전라도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 배타적이고 폐쇄성을 갖고 움직임으로 인해서 공화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민은 그럼 어떤 시민이어야 할까? 이게 김 교수님의 문제의식이고 저하고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인데 아마 각자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아마 저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김 교수님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한 게 정말 최소한의 교양과 윤리를 갖춘 시민, 최소한 불필요한 이유로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소한 이유로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교양을 갖춘 시민, 그리고 최소 도덕,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필요한 최소 도덕을 갖춘 시민, 그런 것들을 최근에 특히 2015 교육과정 개정 이후로 역량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역량 개념이 이제 번역된 개념이다 보니까 특히 그 컴피턴시라고 하는 경쟁을 기반으로 한 역량, 이것을 이제 역량 개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동화에서 얘기하는 역량과는 상당한 충돌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이 교육과정 논의에서도 여전히 지금까지 논란거리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양과 윤리, 역량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시민에게 꼭 필요한 세 요소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이 기여할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 시민이 특히 21세기 초반에 한국 시민이 갖춰야 될 핵심 요소가 교양과 윤리이고, 그것을 좀 더 교육학적으로 구해놓은 개념을 역량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근데 김 교수님 말씀 중에서 그 중에 핵심 역량이 사회문화 리터러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일반적인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신문 방송과 같은 그런 데서 제공해주는 정보를 충분히 우리의 시각으로 재구성해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걸 갖추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윤리적 역량을 갖게 되고, 또 더 넓게는 교양을 갖춘 시민, 교양을 갖춘 한국 시민, 저는 특히 한국 시민이라는 개념을 좀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국 시민이 그런 역량과 윤리 교양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의 그 이번 저서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 있는 실천적인 답을 제시해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프락시스 개념에도 꽤 주목하고 계셔서 저도 흥미롭게 읽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이란 말이 저는 조금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냥 공부하는 시민, 호모 콩푸스를 번역한 말이기도 한, 호모 콩푸스를 번역한 말에서 공부하는 시민, 이렇게 다시 받아들여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아마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이라는 그 선생님의 그 기본적인 의도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시 한번 선생님의 좋은 저서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호모 콩푸스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병기 교수님께서는 뭐 교육부의 이제 민주시민 자문위원장도 해주시고요. 제 책이 나오기 얼마 전에 또 민주시민과 관련된 우리 민주시민 교육의 좌표라는 책이죠. 그 책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또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하고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하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네. 네, 박병기 교수님의 논평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민주 시민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해 주셨고요. 학문 수행자라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함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학문을 함께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부산대의 이병준 교수님의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저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가끔 이렇게 인하대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뭐 항상 이렇게 신선한 자극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대학원에 이제 우리 교육학과가 이제 교육혁신 전공이라고 그래서 혁신학교 선생님들께서 지금 대학원 다니시고 계시는데 지금 수업 중간에 잠깐 이제 주제랑 링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들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표 끝나면 나가시겠지만은 뭐 이걸 계기로 해서 시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그 김영순 교수님하고는 이제 뭐 독일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연도 있고 뭐 전공이나 뭐 그런 것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 그 책을 쓰신 주제들이 사실은 그동안 이제 제 수업과 제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주제들이고 뭐 풀어가는 방식과 또 이렇게 글을 쓰는 방식들이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용비어 첨가적인 부분들은 제가 추천사를 좀 보시면 책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걸 위해서 저를 초청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다른 형태의 결을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또 김영 선생님이 그런 사색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좀 들어볼 기회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저를 좀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최근에 뭐 시민교육이라는 단어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그다음 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해서 또 학교 선생님들이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뭐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사실은 이 개념들이 인제 서로 다른 개념을 쓰는 것은 분명히 그 기대고 있는 그 방향성들이 있거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 한국적 민주주의의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한 몇 년 전에 그 조직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저한테 용역과제를 2년 연달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개념들을 좀 심각하게 다룬 적도 있는데 또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즘 보시면은 교육 담론에 있어서 그 슈퍼 내셔널 오가니제이션 뭐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인제 담론을 갖다가 주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약간 그 초국가적인 그런 그 담론들하고 개별 국가적인 그 특성의 담론들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의 그 상호 체크가 없이 여가가 그냥 이렇게 뭐 좀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또 이렇게 소개하시는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아무런 그런 성찰 없이 유통이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를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유행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링크가 되는 것도 있고 접점도 있고 그 차이도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사실은 밝히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 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시민이란 단어가 이 시투용이란 단어가 어, 어, 그리스의 그 폴리스에서 나온 그런 개념인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제 그 뭐 프랑스 대혁명 거치면서 사실 인제 그 루소가 그 에밀리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인간 교육을 할 거냐 시민 교육을 할 건가에 대한 그런 딜레마를 갖다가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밀에서는 인간의 방점을 찍고 콘트라 소시알 사회 개혁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은 시민 교육의 방점을 찍으면서 사실 결론을 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현대적 인간 그러니까 그 당시 루소가 파악했던 그런 현대적 인간은 우리가 말한 그 부르주아지 개념은 사실 야누스적 얼굴을 가진 얼굴이거든요. 한쪽으로는 개인의 발견, 다른 한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갖다가 내려고 했던 뭐 국가에 대응했거나 아니면은 그 종교에 대항을 했던 그런 이제 그룹들인데 그 유르겐 코카라고 하는 그 빌레벨트의 그 독일 그 역사학자에 따르면 그 시민 계급이 사실 두 개로 이렇게 독일에서는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교육받은 시민, 이제 아까 우리 박병 교수님도 말씀하신 그 교양을 갖춘 시민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시민은 사실 물권을 가진 경제권을 가진 시민입니다. 그 두 가지 시민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뭐 저기 잘 아시겠지만 윌겐 하버마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농장의 구조 변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박사학위 논문들 쓰면서 사실 이 공론장의 논의가 지금 뭐 최근에 그 광장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데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뭐 그 사실 변화를 갖다가 우리나라 거를 사실 살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뭐 한나 아렌트 이런 사람들이 인제 그 루소가 인간의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 인제 그 계몽주의 시대 때 인간이 되려면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이걸 다시 이어받아서 이제 말하는 또 행위하는 그러니까 말로써 행위하는 인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한나 아렌트의 그 논의가 사실 인간의 조건에 아주 담겨져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또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존 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유로운 이제 의사소통이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런 논의들도 사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에 그 지금 세대 간의 문제들 좀 얘기들도 좀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젠더 갈등도 있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게 연령 차별적인 사회도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아무도 지금 터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아마 이제 그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인제 사실은 이 그 루소가 제안했던 그 개인과 그러니까 인간과 그 시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걸 인제 막스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그죠? 그거를 또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뭐 포포식의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뭐 마르쿠제가 얘기하는 그런 그 좀 방식이나 요즘 뭐 일반 사회 교육에서는 뭐 그 정말 잘 아시겠죠. 뭐 개인 리버럴리즘이냐 뭐 개인주의냐 아니면 그 공동체주의냐 그런 논의도 있지만은 저는 이 개인과 사회를 갖다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노버트 엘리아스가 얘기했던 나와 우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두 개 다 버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 시대 때는 개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개인의 발견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걸와 또 시민혁명 이런 걸 통해서 인제 개인이 발견이 되고 사실 그러니깐 우리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뭐 동양은 더 그렇지만 개인이 사실은 역사의 중심이 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개인 말고도 사실은 또 사회적 존재로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인제 그 학자로서 그 개인과 그러니까는 인간과 시민들을 연결할 것인가 그게 사실은 모든 이론가들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어떤 형태로든지 풀든지. 그래서 저는 그 균형적인 지점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저의 개인적인 지금 이론적 방향이라고 설정을 하고 아마도 김영순 교수님도 요번에 시민이 갖춰야 되는 그런 소양들을 어 뭐 인간으로서 또 그다음에 또 그 시민으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제 적절하게 또 조화를 했는지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스터디를 해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고민거리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연구하시는 젊은 그 연구자들한테 숙제여야 하고 또 숙제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지금 그 현대 사회에서는 아까도 인제 김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도 지금 대학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인제 세대 문제도 있고 지금 일상의 문제도 있는데 일상이 사실은 소비와 욕망 그리고 이 매체에 의해서 점유된 사회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뭐 선거에 관한 것들도 인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시민들이 이제 저는 이제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평생 교육이 왜 이렇게 그 성인들의 그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했는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뭐 그게 제도화되면 뭐 하겠어요? 예. 제도화되면 뭐 합니까? 그 후쿠시마 때 그 방사능 교육을 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제도화된 교육은 지금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정책도 자문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매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주도 매체가 있고 신문 중심의 주도 매체나 언론 중심의 주도 매체가 있다가 또 대안적인 매체가 생겼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뭐 한겨레라든지 뭐 경향신문, 한국일보 생겼지만은 인제 그런 것들이 다 인제 또 제도화나 또 광고
뭐 이런 거 다 연결이 되면서 다시 이제 유튜브가 생기고 또 뭐 팟캐스트가 생기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들이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전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형도를 이렇게 이 김영순 교수님이나 박병기 교수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그 강론들이 놓여져 있는 그 맥락들을 어떻게 아까 프락시스 개념 있잖아요. 그 프락시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게 이제 직업하고 실천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업인들은 많은데 실천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대학원생들 교사분들도 사실 직업으로서의 교사지만은 사실 실천하는 시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많이 좀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제 이 사회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미지하고 언어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사회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조차 읽어내려면은 이제 사회만 읽어내서 되는 게 아니라 문화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사실은 지금 계속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우회적인 통로들을 아까 이제 그래서 김영준 교수님 피에타를 보여드린 것이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콜비츠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만든 거거든요. 그 콜비츠 뮤지엄도 독일 쾰른에 가면 있습니다. 한번 독일 가시면 쾰른 가시면 그 유명한 그 콜비츠 뮤지엄도 꼭 가보시기 바라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학자들이 얘기하고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할지도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예술가들이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우회적인 통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교육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술교육이나 미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문화 리터러시라고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김영준 교수님은 던져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인하대 우리 젊은 연구자분들 또 개별적인 주제들을 전체적인 맥락을 놓지 않은 선에서 또 그 루소가 얘기했던 근본적인 그 근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두 가지 얼굴의 그 모순과 또 야누스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이게 뭐 저는 이제 엘리아스적 해결책을 지금 가지고 좀 두 개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쪽으로 저는 저희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명화 과정 같은 것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좀 많은 좋은 논문도 나오시고 또 학위 논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좀 심심한 논문 쓰지 마시고요. 좀 그런 굉장히 이렇게 핫한 주제들 아주 그 최전선에 있는 주제들을 좀 다양한 그 깊이와 담론을 통해서 또 김영준 교수님 책에 아마 그런 부분들 다 많이 적시해 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이병준 선생님 논평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병준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의 책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순 교수님 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숙제들이 저희에게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박병기 교수님, 이병준 교수님뿐만 아니라 김영순 교수님께 여러 궁금한 점이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인사를 꼭 좀 드려야 되는 교수님들 몇 분이 보이셔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그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대의 장은영 교수님이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교수님 잠깐만 눈인사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은영입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선문대의 남부영 교수님도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수업을 막 끝내고 저희 대학원생도 몇 분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하신 교수님들 또한 굉장히 좋은 질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호남대의 윤영 교수님도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영입니다. 제가 이동 중이어서 차마
비디오를 켜지 못했는데요. 교수님들의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서울대 신희정 선생님도 또 와 계십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목소리 안 들려요,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수업이 늦게 끝나서 수업 끝나자마자 왔는데요. 김영순 교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좋은 말씀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선문대 진대현 교수님도 오셨네요. 예. 진대현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다른 회의 붙잡혀 있다가 끄트물에 들어와서 그냥 살짝 있다가 나가려고 했었는데요. 항상 저 존경하는 김영수 교수님 이렇게 또 좋은 책, 또 좋은 북토크 또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그 연구자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부터 조금 궁금하신 점이나 또 더 설명 듣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내드릴 사항은 지금 우리 논평자 하셨던 부산대 이병주 교수님께서 지금 수업 중이셨어서 지금 부득이하게 자리를 나가셨습니다.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 다른 여기 더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채팅방에 글을 남기신 선생님이 계신데 김영순 교수님께서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추천을 해 주셨고요. 그 내용을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채팅 아니고 직접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김영순 교수님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편안하게 질문들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제가 뭐 질문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학 선생님들이 되게 좀 엄격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저 상담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만날 때 보면은 굉장히 교수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어렵죠. 근데 학문의 장에 있어서는 그런 굉장히 그 개방적이고도 서로 토론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북콘서트를 이런 북토크를 하고자 했던 싶었던 의도는 뭐냐면 제가 책을 쓰고 그냥 뭐 내 제자들이 보고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책을 사서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그냥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배설물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제 책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논평을 해주신 두 분의 교수님들이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저한테도 굉장히 자극이 되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의 과제가 새로운 과제가 성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책을 쓰는 그 연구자들이 되게 논문이 완성되면서 학술대라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저술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북토크를 통해서 뭐 연구자들끼리의 어떤 뭐 교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연구자들만 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좀 이제는 이런 대학에 갖췄던 지식과 지혜들이 실제로 좀 사회에 확산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아는 북클럽들이 몇 개가 됩니다. 저도 활동하고 있는 북클럽이 보면 인간관계론의 책을 되게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뭐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책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재테크 잘하는 법, 아이 교육 잘 시키는 법. 근데 아이 교육 잘 시키는 법 아무리 읽어도 아이 교육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재테크 잘 되는 책 아무리 봐도 재테크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인간됨, 시민됨의 어떤 기초적인 소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작업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썼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신 분도 계시고 또는 그냥 오늘 책 내용을 통해 가지고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 거라고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무슨 뭐 말씀이든 간에 편안하게 저희 책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김영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말씀하셨으니까 편안하게 어떤 이야기도 가능하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교수님?
네네. 지금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안 보여가지고요. 제가 아, 네. 누구시죠? 네, 지금 몇 페이지 저는 몰라서 지금 네. 70분, 80분 정도가 들어와 있어서 네네. 저는 지금 한국교원대에서 그 석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이자 교사입니다. 아, 네네. 아, 그때 봤습니다. 네. 유진문 선생님, 네네네. 네, 그 교수님 작년에 다문화 융합 연구소에서 했던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예, 김영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 일개 대학원생들도 질문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셔서 감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이라는 말을 빼드립니다. 네네네. 질문의 권리는 누구에게 네, 있습니다. 아까 그 박동기 교수님께서도 그 프락시스라는 개념을 인상 깊게 봤다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교수님 저기 먼저 양해를 구하면 제가 교수님 책을 어제 주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수님 책을 못 본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교수님께서 지금 시민적 프락시스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프락시스라는 개념이 네네. 이제 마르크스로부터, 물론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만은 이제 마르크스로에 의해서 좀 정립된 개념이고, 아마 시민적 프락시스라는 개념도 이제 마르크스로부터 연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논문을 많이 본 건 아닙니다만은 시민적 프락시스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 같고 해서, 그 교수님께서 시민적 프락시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보통 시민적 실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런 시민적 프락시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뭔가 우리 시민들 혹은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뭔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내일 책이 도착하는데 책을 읽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프락시스에 관심 갖는 게 2013년도에 교원대를 2013년도에 저한테 이제 박사고를 공부하고 2015년도에 학위를 받았는데요. 뭐 교원대를 졸업한 제자가 지금 이제 박사를 받고 그 대학생들의 그 봉사활동에 나타난 이제 시민적 프락시스에 대한 논문을 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질적 연구를 하는 그룹이라 대부분 다 이제 그 연구자가 그 대학생들의 그런 봉사활동의 멘토가 돼서 참여 관찰 일지도 쓰고 또 뭐 인터뷰도 하고 일정 기간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뭐 마치 그 대학생 멘토니까 멘토니까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한 거죠. 물론 이제 그 논문을 쓰는 연구자의 슈퍼바이저는 저고, 그랬을 때 굉장히 깊이 있게 그런 프락시스의 개념들을 그 친구하고 이론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속속 캠프에 참여한 대학생 속속 캠프에 참여한 뭐 대학생들의 시민적 프락시스에 관한 연구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쓴 정소민 박사라고 있어요. 2015년에 박사에 나오고 그 후에 이제 로마 대학에 가서 이제 그 파견 교수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학교에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저희 연구자가 있는데, 그 2013년도에 논문 쓰기 이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작업이 2009년 11년 동안 그 2009 개정교육과정의 차별적 체험 활동 그 교육과정을 우리 연구실에서 했어요. 그 우리 연구실에서 작업을 하고 제가 2년간 차별적 체험 활동 단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개념들을 좀 정책적으로 연구를 했지만 그런 개념들을 좀 깊이 있게 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랬던 작업들을 저희가 이제 다문화 사회와 프락시스 이해라는 책이 작년에 이제 바로 우리 박찬익 대표님이 이제 박의정에서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그 한국 리터러시 학회라는 학회가 예전에 대학 작문학회라는 학회가 그 리터러시 학회로 변하고 리터러시 학회로 가면서 첫 번째 총서를 저희가 다문화 사회와 리터러시 이해라는 책을 썼고, 그 중에 첫 번째 챕터가 그 리터러시와 프락시스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아마 그 책을 좀 보시면 리터러시하고 프락시스의 관계를 보는데, 리터러시 학자는 리터러시만 얘기를 뒷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리터러시 그러면 그냥 문해력이라고 많이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고, 뭐 저기 국문학이나 국어교육 쪽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문해력 테스트라든가 그 문장을 읽고 쓰는 능력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1990년 이후에 그 교육사회학이라든가 또는 정치사회학 쪽에서 얘기하는 개념에서의 리터러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파티시페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참여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시민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리터러시는 굉장히 문장이나 텍스트에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터텍스트 되면서 또 이 콘텍스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벗어나는 그런 관계로 접하고 그 텍스트를 읽어내는 주체에 대한 문제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참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participating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저는 그 리터러시에서 participating이라는 개념을 저는 프락시스하고 연결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론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시민이라는 것, 제가 아까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은 리터러시라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 능력을 갖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역량이라고 얘기했을 때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표출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그 역량을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고 그 역량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개념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프락시스라는 이제 프레이리의 개념을 그 아까 말씀하신 철학에서의 프락시스의 개념들과 교육사회학에서 물론 이제 마르크시즘을 차용을 했죠. 프레이리가 파울로 프레이리가 갖고 온 그 내용을 가지고선 제가 이제 좀 이 리터러시하고 프락시스를 연계하는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는 리터러시 이해라는 책에서 다문화사회 리터러시 이해라는 책에서는 그 바다로 간 소금 인형이라는 그런 그 짤막한 시를 가지고 그 사실 소금이라는 건 바다에서 왔는데 그 인형이 굉장히 그 자신의 원천지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바다로 간 거죠. 근데 바다로 가가지고 바다를 바라본 거예요. 소금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다로 뚜벅뚜벅 걸어다가는 순간 자기 몸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 소금이 바다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바다와 소금 인형은 다른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리터러시를 은유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리터러시는 이미 그 프락시스를 포함시켜야만 리터러시의 본질이 나타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도 이제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이제 학문 수행자로서의 이제 시민에 대한 태도나 자세라든가 이런 철학적인 개념을 약간의 동서양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는 가볍게 썼어요. 소프트하게. 뭐 이런 쪽으로 논증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가볍게. 두 번째는 이제 그 사회문화를 읽는 우리 사회문화 현상들을 어떻게 해체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더 나가서 이제 프락시스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 읽어내고 세계 시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기술이든가 정보사회, 그다음에 글로벌 사회, 다문화 사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3부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대략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귀한 자리인 만큼 선생님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초빈입니다. 김영순 교수님이랑 박병규 교수님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학문 수행자가 그 시민과 학문 수행자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매칭이 되지 않거든요. 학문 수행자는 상당한 도덕적인 아니면 도덕과 무관하더라도 상당한 개인 이익과는 사익과는 무관한 그런 존재라고 보거든요. 시민은 충분히 합법적인 이기심을 충족하는 것, 그것이 보장받는, 행복 추구권이 보장받는 그런 존재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나쁘지 않은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어떤 신자유주의란 말이 너무나 오래된 얘기지만 그것이 정말 극단화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추세에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 정세 파악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김영순 교수님 그리고 박병규 교수님께서는 리터러시라는 표현도 쓰시기도 하고 학문적 수행자라는 표현도 쓰시기도 하는데 리터러시라는 것은 문해력이잖아요.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이해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이해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이해할 수 있는 상당한 고도의 힘이 있어야지만 어떤 양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지적 호기심, 리터러시를 위한 호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현대사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런 리터러시에 대한 호기심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문적 수행자, 시민적 어떤 수행자나 아니면 군자로서라고 아니면 우리 박병규 교수님
께서는 뭐 이전에 책도 쓰셨지만 보살이나 군자로서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시민이 가능한가 지금 이 사회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청담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돼서 이런 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그야말로 그 민주주의가 되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이 어쩔 수 없이 그 원리적으로 적용되려고 한다면 다수가 아니라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말씀하신 그런 시민적인 리터시나 아니면 군자로서의, 아니 군자가 아니더라도 박병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의 개념이나 김영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의 개념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부산이나 서울 이런 선거의 참패라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 선입견이 있는 이야기는 하지만 가능한 담론일까? 그래도 희망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사회는 이미 미얀마처럼 적응하고 있는 과정인가? 새롭게 자본주의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그런 질문을 교수님과 김영순 교수님과 박병규 교수님 꼭 답변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질문이 우왕좌왕하시고 설왕설래했지만 저는 정확하게 좀 간파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한 답변을 먼저 좀 드리고 아마 박병규 교수님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저는 깨달음, 그러니까 박병규 교수님이 이제 불교 윤리학자로서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보살 말씀하셨는데 깨달음이죠. 깨달음, 우리가 법열 깨달음, 또 뭐 각성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라든가 각성이나 법열이 없다면 우리는 지배받는 거죠. 그게 신자유주의든 독재든 누구에게인가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정말 자유와 해방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행자들 하면 종교에서 쓰는 용어들이 수행자인데 저는 그냥 학문이 우리 일상생활이 돼서 늘 독서하고 명상하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이런 것. 근데 그런 명상하고 독서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의식은 바로 리터러시에 두자라는 거죠. 사회문화가 던져지는 그런 현상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거기는 뭐 스승도 필요하고 학습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그게 첫 번째예요.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쭉 가다 보면은 차문 딱 내리고 담배꽁 쭉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제 그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주는, 그러니까 대인과 대인 관계에서 피해가 주는 행위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그 사람이 자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의 각성들, 이것을 저는 이제 학문수행이라는 용어를 좀 무겁게 쓰고 있는데 그냥 가벼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 연구실에 또 우리 연구소에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학문수행의 의미를 너무나 내가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행이라는 개념이 어떤 수행인지. 마치 저는 그런 학문한다는 수행이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는 늘 책을 읽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뭐 선비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평생교육의 개념에서도 국가가 평생교육을 장려하는 개념에서도 이미 그런 학문 수행자의 개념들은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문 수행, 그러니까 늘 읽고 쓰고 실천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시민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시민이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그런 학문에 수행하는, 학문을 하는, 그리고 제가 그 책에다가 그 학문이라는 게 배우라고 물을 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문 자체가 배우기도 하지만 묻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더욱더 넓게 보면은 그게 행위에 대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됨을 갖추고 학문수행의 인간됨을 갖추는 것이 만약 시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제가 논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좀 말씀을 더 해주시면 우리 이철훈 선생님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늘 그렇지만
우리 현실과 교육 목표 사이의 괴리가 항상 컸죠. 왜냐면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선비는 극단에서 극단까지 이렇게 격차가 심했습니다. 진짜 선비 같은 선비도 있었지만 더 많은 선비들은 그 양반전에 나오는 뭐 호질문에 나오는 그런 조롱의 대상 이렇게 했고, 그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선비들이고, 시민의 경우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점에서 김영순 교수님이 상정하신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은 상당히 높은 차원의 목표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것을 이제 시민의 일상 속으로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김영순 교수님의 주된 관심사다라고 읽었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저도 문제의식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 그 전공과정 관련지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사실 시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윤리가 어디까지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최소 도덕까지만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까지만 일단은 요구할 수 있고, 최대 도덕,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과 관련된 최대 도덕의 문제는 결국은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사적 영역의 문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두 번째 최대 도덕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런 문제에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 물음이 다가왔을 때 그걸 제대로 안고 자기 삶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까지는 교육을 통해서 키워줘야 되고, 그게 저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도덕교육이 철학교육까지 포함해서 또 종교교육까지 포함해서 도덕교육이 해줘야 될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실 속의 시민의 모습에 대한 실망 또는 그걸 넘어서 절망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민들을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 간극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메꿔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주된 어떤 고민거리이자 또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박찬익 대표님이 여기 오셨는데요. 사실 오늘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그 책을 이렇게 집으로 다 하고 소개집으로 했습니다. 약속하셨죠? 근데 오늘 생각외로 10권을 이렇게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두 분이 질문 안 해주셔가지고 빨리 두세 분 정도 질문해 주셔야, 그리고 이게 우리 출판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책을 집으로 구성해 드릴 겁니다. 더 질문 있으신 분, 긴 질문 말고 짧은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박병기 교수님 제자이고, 저도 고등학교에서 그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신정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아까 책 소개하기 전에 일부 내용 중에서 깨달음, 깨침, 뭐 시민 사회에서 이제 변화 과정에서 깨달음과 깨침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민에서 시민으로 그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근데 저도 요즘에 최근에 하두가 그 깨달음의 교육적인 의미가 뭘까를 계속 지금 묻고 있는 중이어서 이 이후로 저희가 지금 그 신민에서 시민으로 법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이 얼마나 그 교육이나 사회나 이런 거에 이제 지금 그 깨달음이 구현되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교수님 아까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뭔가 그때 신민에서 시민으로 시민혁명이 이제 이렇게 변화의 큰 그 계기였다면, 어떤 그런 시민혁명과 같은 그런 계기가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네. 네. 그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이해했다면, 그 시민혁명의 핵심은 정신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사상혁명이 정신혁명이고, 뭐 총을 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쿠데타죠, 쿠데타. 그 시민혁명을 아주 공정하고도 정의로운 거예요. 저는 이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 후속 세대를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깨우침을 던지는 거죠. 그게 교육이고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달았다라는 것은 종교에서는 뭐 그 종교의 뭐랄까 그 먼저 그런 귀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흔히 뭐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얘기할 표현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이제 보살 같은 경우가 이제 먼저 깨달은 분이죠. 먼저 깨달은 분들이 다음에 깨달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체계들, 훈육 체계들. 그게 저는 교육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깨달음 자체가 저는 그 바로 이제 깨닫기 위해서 그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수행의 주요한 내용들이 이제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문이라는 게 우리가 직업적인 학문은 제 책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아까도 이제 그 교양적인 지식들 또 사회문화적인 맥락들을 읽어내는 그 능력들 이런 걸 이제 다 포괄해 가지고 이제 그런 깨달음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보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덧붙일 얘기는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해 주신 분들은 채팅방에다가 주소 좀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저희들이 이거 끝나면 이게 채팅방이 닫히면 주소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소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인하대에서 지금 다문화 교육학과에서 박사과정 3차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저희 마을에서 저희 지역에 마을 민주시민 교육 주민 모임을 한 5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학 석사과정에서는 시민 교육에 관련된 글을 쓰고 했는데요. 제가 계속 질문이 드는 것은 지금은 대학 정원보다도 대학의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도 너무 많고 석사, 박사도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옛날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학위가 있지만 그 배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배운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부분들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거하고 동일한 맥락인 것 같아요. 배운 사람이 더해. 배운 사람이 왜 그래? 근데 그거는 이제 거짓 깨달음 한 거겠죠. 그래서 진실한 깨달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깨달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다음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교육자들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지도교수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분들도 이제 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줄 때 정말로 그냥 지식 이해 그런 차원이 아니다. 태도와 가치까지 승화시키는 다시 얘기하면 이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좀 프락시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자체도 실천으로서 이제 스승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을까.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력들이라는 게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학력이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그분들이 올바른 깨달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이 아마 우리 사회의 문제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더라도 올바로 깨닫는 거고 학문 수행을 하려도 올바르게 학문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책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상당히 뼈아픈 물음입니다. 저도 뭐 한국 교육계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질문들이 정말 뼈아픕니다. 근데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지점은 아까 호모 콩푸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콩푸스란 말은 뭐 중국어로는 콩푸 의미하고 그건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지 않는 진짜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교육이 과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해내고 있는가, 만약 해내고 있지 못한데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그냥 학력만 쌓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제도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근데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면서 학교를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아마 학문 수행자라는 개념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호모 콤팍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분리된 것을 다시 연결고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개별 각각의 교사의 차원에서도 하고, 또 부모들도 좀 해보고, 사실은 자식을 위해서도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진짜 공부를 해내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회복 뭐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 대안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채팅방에 2개 질문이 올라왔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2분의 질문을 주셨는데, 한 분은 학문 수행자로서 심의라는 게 그런 개념을 학교 교사인 저로서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이미 성인이 된 교사들의 시민 교육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학문 수행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론 선생님들에게 뭐 연수라든가 이런 건 직업적인 측면인 거고, 본인이 그 학문 수행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독서를 하든 아니면 또 같이 책을 보든 또 같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깊게 탐독을 하든 또 경우에 따라 제도권적 대학에서 공부를 뭐 대학원을 하든 석박사를 하든 이런 거 꼭 학위와 연결시키는 것도 있지만 관계없이 같이 공부하는 교사들의 모임도 있고요. 그런 모임들이 저는 다 성인이 된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학문 수행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성인이 된 교사들의 시민 교육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학문 수행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번째 질문은 외로운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굉장히 그 에세이 같은 질문을 던져줬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저희 그 수련생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뭐 하면 아프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과제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아파가지고 막 그 저하고 발표할 때나 또 상담할 때 교수님 제가 과제가 너무 심해서 아픕니다. 그럼 그건 거짓 학문 수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로운 것도 똑같거든요. 외롭다라는 걸 느끼는 거는 학문 수행을 안 해서 외로운 거예요. 아픈 것도 학문 수행을 안 해서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게 공부를 학위의 과정이 있는 분들이 그 학위 과정이 내가 너무나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즐거워야 되는 거죠. 즐거우면 그러니까 즐겁지 않는 것이 독이 되잖아요. 몸에 독이 되고 아픔이 오고 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즐겁게 공부하면은 그런 질병이 없어요. 아마 저희 연구실의 학생들은 우리 교수님은 감기 하나 안 걸리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유장병원 있어도 감기는 하나도 안 걸리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즐겁게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문을 수행하게 되면 외로울 틈이 없는 거죠. 외로울 수가 없는 거죠. 학문이 내 속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에 외로울 수가 없어요. 학문과 함께 하는데 외롭겠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는 시를 쓰세요. 또는 시를 읽으세요. 그럼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이 더 메시지를 드렸는데요.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만 좀 광미애 선생님이 보내주셨네요. 11장에서 전지구적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시민 의식 함량과 연대 공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해결 방안에 대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 책을 읽으세요. 괜찮겠죠? 이 대답으로 제가 오늘 그 북토크를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네. 네. 네, 지금 김용순 교수님이 우문현답이 아닌 현문현답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좋은 자리가 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더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또 늦은 밤이고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 김용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너무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김영순 교수님의 책은 얼마든지 쉽게 여러분에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학문 수행자가 되시기 위해서 좋은 책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한 말씀만 네. 드리겠습니다. 함께 독서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 우리 박찬익 대표님한테 북클럽을 본인들이 하시겠다는 책은 아마 그냥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서관,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마을 도서관에 꼭 주문해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읽고 학문 수행에 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또 여러분들, 저희 또 우리 연구소 연구원분들, 그다음에 또 연구실에 우리 수련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강평을 해주신 박병기, 이병준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같이 우리 다문화교육 쪽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후배 동료 교수님들, 서울교대 장은영 교수님, 서문대 만두영 교수님, 그리고 호남대 윤영 교수님, 남서울대 신인정 교수님, 그리고 우리 그다음에 선문대 진대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책을 내거나 그러면 저 같은 저와 같이 북토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교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학문 수행의 확장된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학문 수행자의 프락시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